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수입니다. 오늘 정말 이런 좋은 시간, 귀중한 만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정보는 일반 뉴스나 일반 신문이나 일반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20년 이상이 여기에 녹아있는 이 지식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가 들어가면 이것은 아주 큰 에너지가 됩니다. 정보를 독점했던 사람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TV를 통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TV를 통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와 상식과 정보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말은 그건 아주 어떤 면에서는 부자 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라 해서 생활정보지에 나오는 정보가 정보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정보가 정보냐? 그것은 이미 아닙니다. 이미 의도된 방송입니다. 의도된 인쇄물입니다. 여러분 생활정보지에 나오는 정보가 왜 의도된 겁니까? 그 생활정보지에 나오는 정보들은 전부 다 뭡니까? 돈 낸 광고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광고주들의 결정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생활정보지 보고 전화 걸어서 자기 매출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의도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뭐가 진짜 정보냐? 진리에 기반한, 지식에 기반한 이것을 우리는 지식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general culture, 상식입니다. 상식. 이 상식은요, 우리가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런 지식 정보에 의해서 조작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의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되느냐? 이 상식의 채널이 누구냐?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대중매체들이 이런 상식의 어떤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알려졌다는 말은 이것은 소비의 기회입니까? 창업의 기회입니까? 소비의 기회입니다. 상식적으로 TV에 나왔다, 소개됐다, 그것은요, 창업의 기회가 아니라 소비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TV에 나오고 신문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앞으로 유망합니다라고 뜨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소비자를 구축하는 정보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돈 벌 수 있는 창업 매체 자체가 소비에 지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 새로운 일에 진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TV에서 나오는 뉴스 보고 삼성그룹이 뛰어들까요? 삼성경제연구소에 지식 정보를 생산해내는 연구원들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당연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세계적인 박사들을 여기다가 엄청난 비용을 주고 여기서 정보를 생산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거기서 앞으로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된 결과들을 뉴스에서 매번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뉴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뉴스가 뭡니까? North, East, West, South. 동서남북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야기는 상식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다 알려줘야 될 이야기다. 이게 뭡니까? 뉴스입니다. 뉴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서남북에 다 알려지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맞춰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 맞춰져 있어요. 유통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면 TV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은 뭡니까? 화장품 선전, 건보식품 선전. 대기업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면서 뉴스를 제공해주면서 제공한 당사자들은 누구냐? 대기업들이 해줍니다. 그 대기업들의 의도는 뭘까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선전하는 의도는 매출과 바로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보다 편리하게, 보다 저렴하고 보다 편리하게 돈 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맞습니까? 돈 버는 방법에 관심 없어요.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아주 제일 싼 곳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받아볼 수 있지? 내가 백화점까지 안 나가고도 이렇게 해서 보다 저렴하게, 보다 편리하게 종국에 있어서는 돈설궁리를 하는 것이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소비자들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정보가 날아드는 거 맞습니까? 이 정보는 지식 정보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지식 정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초대를 받은 사람한테만이 지식 정보는 전달이 되고 적어도 스스로가 뭔가를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는 이 지식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지식 정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듣다 보다 못한 지식 정보입니다. 자, 우선 제가 명제를 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최고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면서 기회를 맞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평범한 서민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는요, 안정적인 경제 체제하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득권자를 절대로 안 놓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것은요,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기득권이 지금 틈새를 보이고 있을 때, 기득권이 무너지고 있을 때, 이것이 뭔가 가치 질서가 재창립될 때, 재창조될 때, 그때 대일에 참여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기득권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최고의 기회가 뭐냐 이 말입니다.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찬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찬스를 다 경험하기로는 우리 시간이 너무나 유한하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회 중에서 무슨 기회를 찾아야 됩니까? 최고의 기회를 찾아서 투자해야지 내 남은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 저 기회에 막 기웃거리는 게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이리저리 막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기웃거리다가 볼일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회를 잡더라도 찬스를 잡더라도 어떤 찬스를 잡아라? 최고의 기회, the best chance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the best chance는요. 정해져 있다, 여러 개 있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최고의 기회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Best 정관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정해진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정해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논리적 근거는 다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를 살면서 최고의 기회인데 도대체 최고의 기회가 뭐냐 이 말. 궁금하죠? 뭘까? 예? 최고의 기회 뭘까요? 마이크로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를 살면서 지금까지 듣다 보다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 트렌드입니다. TV에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신문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한국 사회를 살면서 20여 년 전부터 10여 년 전 사이에 한국 사회에 빅뱅이 일어났던 그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자됐던 기회보다 더 큰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을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바로 뭐란 말입니까? 마이크로 트렌드입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 트렌드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싹 와닿진 않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언제로부터 왔습니까? 과거로부터 온 거 맞습니까? 또 현재는 무엇을 여는 문입니까? 미래를 열어가는 문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한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매월 들어오는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결정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결정된 것은 과거 어느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과거의 물결을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2013년, 2018년, 2010년. 지금 우리가 흘러간 것은 97년, 2002년, 2008년. 이 과정을 거쳐서 흘러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큰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929년도에 미국발 세계대 경제공황이 온 거 맞습니까? 1929년도에 미국발 세계대 경제공황이 왔다가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중에서 고용정책을 썼던 뉴딜 정책이라든지 세계경제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써서 극복을 해나갔습니다. 그도 저도 구조적으로 극복되지 못한 것은 뭘로서 마감되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의 갈등도 어디서 출발이 됐냐? 1929년도 세계대 경제공황의 촉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를 부흥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 다 부숴버리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건설업이 올라가고 고용 창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의 가장 근원점은 경제위기로부터 출발됐죠. 1929년도에 대경제공황으로부터 출발됐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의 긴장감이 더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지금 뭡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한국 경제가 같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남북 관계가 평화 무도입니까? 지금 긴장 무도입니까? 지금 이라크하고 중동하고 미국하고도 평화 무도입니까? 긴장 무도입니까? 지금 긴장 무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옛날에 1929년도와 같은 그러한 경제 대공황을 마지막 점을 찍었던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절대로 안 오리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생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노력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피부로 와닿던 긴장감은 경제 위기가 곧 지금 군사적 충돌로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희생양으로 국지전을 벌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한반도에서는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돌아가는 분위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옮긴지 냉긴지는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뭡니까? 냉기 맞습니까? 냉기 맞아요. 기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옷을 적당히 입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어떤 교량이냐?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경제 구조는요, 메가 트렌드였습니다. 메가 트렌드였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딱 살고 있느냐니까 커다란 두 지각이 교체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체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이것은요, 제가 20년간 이 분야를 추적하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지금 요즘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메가 트렌드만, 여러분 메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큰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마이크로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미세하다는 뜻입니다.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 중에서 이 트렌드 형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른 걸 다 거두절미해버리고 유통을 봅시다. 우리 유통에서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을 생각해 봅시다.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의 주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 시장에서 돈 벌어가는 주체는 누굽니까? 공급자가 있을 것이고 소비자가 있는 거 맞습니까? 소비자와 공급자가 합해져서 이런 커다란 근보 시장을 이루고 화장품 시장을 이룹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시장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일방적으로 돈 벌어가는 사람 누굽니까? 공급자죠. 그 공급자 중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서 누가 압도적으로 많이 받아갑니까?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독점하고 있죠, 거의. 이러한 경제 구조를 우리는 메가 트렌드라 그럽니다. 메가 트렌드의 주체는 누구냐? 대기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메가 트렌드의 주체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왜? 이 대기업들은 주로 뭘 이용해 먹느냐, 뭘 활용하느냐, 매스미디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TV와 신문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얼마 전에 끝났죠. 돌아온 일찜에. 모르십니까? 돌아온 일찜에? 네? 매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돌아온 일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매주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학교 야간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그럼 돌아온 일찜회를 제가 보려고 그러면 수업을 휴강하고 TV 앞에 딱 앉아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할 때 뭐 했냐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꽃보다 남자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전추태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꽃보다 남자 월요일 화요일 해달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돌아온 일찜에 수요일 목요일 해달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요즘 하고 있는 전추태우 토요일 일요일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한 사람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부 다. 대기업인 방송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편성한 거 맞습니까? 편성했는데 자기들이 편성하고 돈은 누가 다 대줬습니까? 대기업에서 다 대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전추태우 하기 전에 선전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다 헤아리 봤습니다. 그런데 전추태우 저거 한 편 제작할 때마다 수억에서 수십억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돈을 누가 다 대느냐? 방송국의 시청자들이 시청료 낸 거 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해줍니까? 앞에 제공하는 거 봤습니까? 제공해가지고 기업체 이름 막 넣어줘. 결국 누가 돈 다 대줬냐? 대기업이 다 대줘요. 제공한 줄 몰랐습니까? 지금까지? 그거 보고 본 사람들은 누가 제공했는지는 알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방송국에서 제공한 게 아니고 누가 제공한 겁니까? 9시 뉴스 9시 해달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SBS 8시 뉴스 해달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저거가 일방적으로 9시 뉴스 정한 거 맞습니까? 그러놓고 누굴 모집합니까? 돈 누가 댈래? 제공 모집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9시 뉴스 할 때 제공해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쫙 놓고 9시 뉴스가 제일 비쌉니다. 앞뒤. 그런데 여러분들이 9시 뉴스 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대기업이 딱 정해놓은 시간에 그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시간에 그 TV 앞에 딱 앉아있어야 9시 뉴스 보는 거 맞습니까? 기가 막힌 체제입니다. 이 체제가 메가트렌드 체제입니다. 그래서 메가트렌드 체제는 간단한 게 대기업에서 광고비를 모델 써가지고 일단 선불로 지급을 합니다. 선불로 지급해놓으면 소비자들이 선전 광고를 보고 백화점 1층 매장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가주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모 화장품이 7만 원씩 팔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1층 백화점 매장에서는 35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게 소비자 고발에 고발됐어요. 내용이 다르겠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함량이었는데 표지만 우리는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뭐 중견 배우를 내씌워가지고 화장품 광고했습니다. 그게 언제 나왔느냐? TV 주요 프로그램 앞뒤에 제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딱 보는 순간 저 화장품 좋은 화장품이다. 백화점 1층에 가보니까 브로마이드 걸어놔놓고 그 배우 나와 있고 여기에 하는데 15% 세일한데 그 줄을 쫙 썼다는 거예요. 15% 세일. 근데 알고 보니까 얼마짜리다? 일본에서 7만 원에 팔린다는 말은 남겨 먹고 판다 이 말 아닙니까? 원가 얼마입니까 그거?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 당했어요 그거. 대기업들은 왜 끊임없이 TV나 신문에다 광고를 하고 자기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에 선불로 돈 몇 억만 주워놓으니까 몇 억만 선정비 들여버리니까 소비자들이 뭡니까? 내가 먼저 지불한 광고비를 소비자들이 후불로 대기업에 막 갖다 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후불로 막 갖다 주는데 몇 배 수익이 되냐? 100배 이상 수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투자를 안 합니까? 한 배 투자하면 100배 수익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런 체제를 우리는 메가트렌드형 경제체제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메가트렌드형 경제체제를 살고 있었던 거 맞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었더라도 어디에 납품하느냐? 대기업에 납품해 안정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메가트렌드에 희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뺏겨버리거나 아니면 유사품이 나오더라도 법률 소송하려니까 소송비가 없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결국 누가 다 가져가 버립니까? 대기업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메가트렌드 시대에는 대학 좋은 데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면 오 잘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메가트렌드 시대는. 그런데 자 결론적으로 물어봅시다. 지금 대기업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대기업이 지금 구조조정해가지고 지금 분리되고 있습니까?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이 지금 신입사원을 뽑는 율이 높아갑니까? 순입사원을 줄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전망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기업의 미래가 지금 밝단 말입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면 밝으면 새로운 멤버들을 계속 우선 이 인력을 확보해야지 경쟁력 확보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확보 안 한다는 의미는 지금 대기업은 더 이상 갈 길이 암담하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2008년도 출발되었던 미국발 서브프라임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일어났던 세계 대경제공황. 이 경제공황의 실체는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엄청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금융재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금융재벌들의 몰락. 심지어 AOB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었어요. 그 민영화하고 나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은행인데 결국 파산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인수했습니다. 지금 국유입니다. 국유뱅크, 국유은행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부 이런 혜택 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덕입니까? 1090세계라는 발명품을 만들어낸 에디슨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각종 전자제품을 포함한 이런 제품들이 막 쏟아진 거 맞습니까? 그 원 발단이 됐던 게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GE입니다. GE가 파산됐습니다. 전 세계 전자제품의 메카라고 이야기하는 원료를 거기서 만들어낸 모델을 일본에서 좀 뺏기고 유럽에서 좀 뺏기고 한국에서 뺏겨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그 모체가 됐던 거대한 덩어리, 그래서 GE가 조그마한 공장에서 여러 개 세계적인 엄청난 덩치가 큰 이런 글로벌 기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GE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보험업계의 하나의 거대한 메가트렌드를 형성했던 AIC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이 지금 엄청난 메가트렌드가 지금 균열이 가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트렌드가 균열이 가고 금이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서 출발됐던 게 바로 이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번에 미국발 금융위기에 서브프라임 모기, 여러분 서브프라임이 뭔지 압니까? 모기지로는 주택담보대출 맞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프라임 모기지로는 그 담보대출의 능력이 되는 사람, 소득이 되는 사람한테 대출해주는 게 프라임 모기지로예요. 그런데 중남미 이런 쪽에서 이민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민자들은 신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용이 별로 좋지 않지만 금융권들이 몸집을 계속 불려가면서 몸집 덩치를 크게 해가면서 했던 게 새로운 상품이 뭐냐면 이민자를 위한, 쉽게 말하면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 서브란 말은 아래, 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서브프라임이란 말은 일반 담보 능력이 안 되는,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몸집을 늘리기를 하려고 자기들 은행이 더 크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메가트렌드의 주역이 되려고 인수합병하려고 자기들이 무슨 경쟁을 했느냐니까 대출 경쟁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신용이 안 되는 소비자, 우수한 소비자, 프라임 소비자에게 줬으면 안 무너진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메가 트렌드 시대에는 우수한 고객이든 불량한 고객이든 무조건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행이 몸집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왔던 게 불량 소비자들을 여기에 영업 대상으로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불량 소비자들이 대출을 못 갚아버리니까 여기서 파생됐던 연쇄 상품들이 몰락이 오니까 은행이 몰락 오면 뭡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데다가 대출해준 거 이제 내놓으시오. 우리 은행이 문단을 파이니까 내놓으시오. 이 은행 이쪽에서는 우리 돈 없는데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죽을 파인데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이게 줄도선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줄줄 줄도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하나 무너져 버리면요, 수천 개가 되는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갑자기 대출 상한을 요청받으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다? 소비자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수한 소비자를 확보 못한 대기업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우수한 소비자든 불량 소비자든 은행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요 소비자 때문에, 불량 소비자들 때문에 지금 대그룹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포드도 지금 파산 신고 냈죠,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자동차 메카들도 다 지금 GM도 지금 파산 들어가 있고, 지금 엄청난 덩치들이 지금 파산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왜 안 됐느냐? 이 소비자들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일본 차들은 생산할 때 반드시 누구를 내요? 소비자 평가단을 다 넣습니다. 소비자 시승을 다 넣어요. 그러고 나서 양산합니다. 그런데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아니면 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회사인데, 우리가 이 자동차 메카인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생산해놓으면 소비자는 당연히 샀어야 돼 하는 메가 트렌드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소비자 평가단을 투입시켜가지고 소비자 체크사항을 꼼꼼히 반영해가지고 시장에 내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 불황기에도 절대로 안 깎아주는 차는, 일본 차는 절대로 안 깎아줍니다. 전 세계에서 안 깎아주는 차는 일본 차밖에 없습니다. 안 깎아줍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견디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생산 라인이 어렵고 전 세계 불경기니까 이 일본도 지금 자동차 생산 라인을 문을 닫는다, 생산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른 데는 문 닫고 폐업해버리는데 여기는 그래도 살아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메가 트렌드의 시대는 지금 저물어 가고 있다, 떠오르고 있다? 확실히 옵니까 지금? 저물어 가는데 그 핵심들은 누굽니까? 키는 소비자가 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메가 트렌드가 저물고 있고, 이 메가 트렌드가 지금까지 우리 전 세계 경제를 매개 살렸단 말이에요. 자, 대기업이 주체가 되었고 소비자가 그 대상이 돼가지고 유통시장을 형성했던 것 중에서 이제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고 주도권이 넘어온단 말입니까? 소비자 쪽으로 다음 미래 세대는 주도권이 넘어오는데, 이 소비자도 그냥 소비자가 아니다. 어떤 소비자? 프로 소비자에 의해서 이제는 다음 미래 경제는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프로 소비자에 의해서 미래 경제가 넘어온다는 말은 프로 소비자가 지금 매트릭스를 짜고 있습니다. 그 결합 형태가 그물 구조로 짜여져서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수한 제품들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합 형태가 그물처럼 결합되어 있다 해서 네트워크, 물건이 유통된 데서 마케팅,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와 다르냐? 다단계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다단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니까, 매트릭스를 짜고 유통이 이루어지는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마케팅이 아니라 다단계 판매는 세일즈맨이 주체가 되는 판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이 주체가 되는 판매 방식이 다단계 판매라면, 여러분처럼 이것을 스크랩을 짜가지고 우수한 제품을 다른 쪽에서 유통이 안 되고 이 스크랩을 통해서 네트를 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제품이 소비를 하면서 짜지는 이 구조를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주체는 누가 됩니까? 소비자가 됩니다. 다단계 판매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세일즈맨이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행법에서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단행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 집에 전세사를 하고 있냐니까 다단계 집에 전세 살도록 현행법이 만들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트렌드에서 마이크로 트렌드로 넘어오는데, 이 마이크로 트렌드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엄청난 변화를 누가 이야기했느냐? 원래 전 세계 메가 트렌드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게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대기업들이 시장을 점하면서 1980년대가 이 메가 트렌드의 완전히 주된 토대가 이루었고 정점이 이루었습니다. 이때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이 뭘 지었느냐니까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존 나이스비트가 지어있는 메가 트렌드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 198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존 나이스비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기업 성공하고 싶으면 무조건 메가 트렌드에 편성해야 기업 성공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끼리
잊지 말고 인수합병 해가지고 몸집 들리게 해가 적어도 대기업 흉내를 내야만이 너희는 살아남는다. 그 이야기가 메가트렌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존 나이스비트가 메가트렌드라는 책을 내놓고 많은 그룹의 경영자들이 이 메가트렌드를 완전히 텍스트 삼아서 완전 스타디를 하고 이랬었어요. 이게 메가트렌드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살아있는 지금 스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살아있는 스캅 중에 한 사람이 엘빈 토플러라고 아시죠? 엘빈 토플러는 지금까지 미래학자 중에서 우리 인류가 가장 존경하고 있고 가장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던 것은 거의 다 맞아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이 엘빈 토플러입니다. 그 엘빈 토플러가 뭐라는 줄 압니까? 1980년대 이 메가트렌드가 절정에 달하기 전에 그 단초가 됐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산업이 막 생산하면서 몸집 풀리기는 막 경쟁을 하는 그 시점인 1970년대에 엘빈 토플러가 유명한 책을 하나 냈습니다. 1970년대에 낸 책 이름이 바로 뭐냐니까 퓨처 쇼크라는 책입니다. 이걸 한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970년대. 미래 충격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책 이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빨리 들으세요. 네. 미래 충격 책. 네. 이름은 들어봤는데 읽어보신 분은 손 들어봐라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죠? 자, 왜 안 읽어봤을까? 그 이유는요. 미래 충격이라니까. 지금 내 생활이 충격인데 무슨 또 미래 충격까지 내가 지금 다 떠안아가지고 지금 고민해.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이번 달 지금 결제금에도 내한테는 충격인데 지금 무슨 미래 충격까지 내가 지금 끌고 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안 읽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좀 편안해지거든 이걸 읽지 했는데 사실은요. 이 책을 읽었어야 했어요. 이 미래 충격에서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1970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메가트렌드가 지금 막 불이 붙고 있는데 이 메가트렌드 다음 시대는 누구 시대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대는 대기업 너희는 쇼크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소비자에 의해서. 이 소비자가 누구게 이거예요. 엘빈 토플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합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로듀스의 프로, 컨슈머의 슈머. 이해됩니까? 여러분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들어보신 분만 하더라도 대단한 어떤 지식인들이에요. 지금 이제 이 책이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미래 충격하니까 한 대 맞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을요 미래 쇼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충격이라는 게 더 긴박하게 와닿습니까? 쇼크라는 게 더 긴박하게 와닿습니까? 쇼크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걸 쇼크사 한다며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이 미래 충격이라는 책을 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당시에 대기업에서 모 대학생이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냐. 그 당시 대기업만이 가지고 있었던 전산기, 컴퓨터. 그 전산기에 프로그램을 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친구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주어 본 대기업에서 전산실 프로그램 짜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취미생활은 뭘 했냐니까 오늘 짜준 거를 좀 흐트러 놨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틀림없이 연락 옵니다. 그럼 또 그거 가서 해줍니다. 그렇게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 책을 읽었느냐? 엘빈 토플러의 미래 충격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내가 지금 대기업에서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을 때가 아니네, 이거 지금. 왜? 미래는 누가 등장한단 말입니까? 프로슈머들이 등장한단 말이가. 그러면 이 대기업이 쓰고 있던 독점하고 있던 이 컴퓨터를 프로슈머들이 쓴다 이 말이네.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라고 넣었습니까? 이 퍼스널 컴퓨터 만드는 기술은 없으니까 나는 무슨 기술이 있다? 프로그램 짜는 기술이 있는 거 맞습니까? 자기보다 더 프로그램 잘 짜는 친구를 꼬드겨 가지고 우리 있잖아. 이거 다음에 이 소비자들이 쓰는 컴퓨터 놓으면 그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라 해서 소비자들 아까 뭐랬습니까? 마이크로 맞습니까? 소비자들이 쓰는 소프트웨어 회사 이름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해됩니까 지금? 예? 이것을 언제 설립했냐? 1975년도에 엘빈 토플러가 70년대 책 쓰고 나니까 이 책을 봤던 이 젊은 친구가 이거를 보고 대학교를 중퇴해버립니다. 그냥. 하버드 대학 다녔어요. 좋은 대학 다녔어요. 거기 대학교를 중퇴해버리고 조그마한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창고 하나 놔놓고 저 친구하고 둘이서 뭘 만들었냐? 이 PC가 구동될 수 있도록 오퍼레이팅 시스템, 디스켓 오퍼레이팅 시스템 약자가 뭡니까? 도스. 마이크로들이 소비자가 쓰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의 MS 도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거 윈도우 맞습니까? 눌러라 열린다, 두드리라 열린다. 이게 윈도우입니다. 도스 시대에는 명령어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키보드만 쓰면 됐지만 요즘 뭡니까? 클릭하면 열리는 거 맞습니까? 문 두드리면 열립니다, 지금. 그걸 윈도우라 그럽니다.
그 윈도우 체제 때문에 지금 마우스가 생긴 거 맞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마우스가 필요 없었어요. 이게 마이크로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개인들이 PC를 자, 집에 지금 PC 없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보급다 되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빌 게이츠도 기가 막힌 사람인데 박수 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떠난 줄 압니까? 2008년 작년 봄에 떠났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가 봄이 오기 전인 꽁꽁한 겨울에 종자씨를 보존하는 그 농부는 앞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모내기를 하고 지금 씨를 다 뿌릴 뿐 상황에서는 농부는 의미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밭을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메가 트렌드 시대에는 앞으로 올 마이크로 트렌드를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누리먹은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뭐가 와버렸단 말입니까? 마이크로 트렌드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서점에 뭐가 나온지 압니까? 포스트 빌 게이츠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빌 게이츠 다음에 MS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나와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메가 트렌드에서는 MS가 독점을 했는데, 이제 마이크로 트렌드로 넘어와 버리면 MS가 이제 뭘 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나갈 것인가? 과제라는 책이 지금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 사람 탄생시켰죠? 예? 이 사람은 뭘 봤습니까? 뉴스 봤습니까? 이 사람의 지식 정보를 봤습니까? 바로 실천에 옮겨버린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첫째는 타이밍을 알아야 됩니다. 타이밍. 두 번째는 스페이스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스피드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포장마차를 하든 식당을 열든 어떤 사업체를 만들든 이 사업의 기본 필수 요소가 타이밍과 스페이스와 스피드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타이밍 잘못 맞춰버리면 실패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업은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타이밍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부동산 부자 되면서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는 몰라 그거. 그냥 복덕방에 내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돈 보내줬을 뿐인데 그래서 복덕방에 사가지고 샀는데 그게 또 몇 배 됐다고 나한테 또 팔으라 해서 팔았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왜 보냈습니까? 이상하게 그게 맞을 것 같아. 타이밍이 맞을 것 같아. 시기가 맞다. 시기가 맞을 것 같아서 그래 했대. 이게 결국 타이밍의 마술입니다. 타이밍. 돈 버는 것도 타이밍의 마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시기에 타이밍이 어떻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언제 이야기해 주느냐? 1970년대 퓨처 쇼크 적고 나서 1980년대 무슨 책을 적느냐? 유명한 책을 적습니다. 쇼크가 덩어리가 돼가 이제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쇼크가 덩어리가 밀려오는데, 여러분 뭡니까? 동남아에서 뭐 쓰나미 왔다 니까 뉴스 봤죠, 그죠? 사람들이 막 도망가더라 아닙니까? 그런데 물결을 닿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쓰나미는요, 우리가 말하는 장력, 파도같이, 여기 교탁을 만약에 파도가 왔다. 그럼 파도가 오면 쭉 밀려갔다가 교탁이 넘어갔다 다시 밀려올 거 아닙니까? 교탁은 멀쩡합니다. 그런데요, 쓰나미는 뭐냐니까? 아까 쇼크 덩어리가 쓰나미입니다. 태평양 바닥에서 땅이 쭉 갈라지면요, 그 갈라진 그 엄청난 쇼크 있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진 쇼크가 바닷물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너울이 되고 파란이 돼가 어디로 가느냐, 해안에 도달할 때는 이게 집채만한 파도가 돼가 덮어버립니다. 여기를 덮치면요, 이거는 뭐냐니까, 쇼크니까 쇼크 덩어리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쓰나미가 밑에 한 3분의 1 정도 가버리면요, 전기통으로 한 3, 40분 왔다 갔다 희적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도망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발목 정도 딱 오면 아킬레스건을 딱 끊어버립니다. 이 쇼크 때문에. 그럼 딱 구부리는 순간 근육을 파열시켜버립니다. 넘어지는 순간 내장이 파열됩니다. 머리 닿아버리면 파열입니다. 그게 적사입니다, 적사. 쓰나미라는 게 그만큼 겁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퓨처 쇼크, 대기업 너희들은 준비하라. 이런 쇼크를 대비하라. 그래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너가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치는데, 앞으로 어느 시점 되면 미래에는 이런 프로 소비자들이 등장하게 되면 너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쇼크.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10년 뒤에, 1980년대에 뭘 지었느냐? 이 쇼크 덩어리를 웨이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웨이브라고 표현했어요. 자, 1980년대, 이거를 웨이브라고 표현했는데, 웨이브는 웨이브인데 어떤 웨이브냐? 여러분들이 물리학자든지 화학자들이 뭐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면 그 원소 이름을 짓기 전에 일단 과학적으로 뭐라고 붙이느냐? 제3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제3의 원소, 제3의 뭐라고 붙입니다. 일단 정체불명의 새로운 뭔가가 나왔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 제3의 물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하니까 이 쇼크가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이제 거대한 집채만한 덩어리가 된다. 왜?
소비자들이 결합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형태로 결합한다 말입니까? 네트 형태로 결합하기 시작한다. 소비자들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똘똘 스크랩을 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스크랩을 짜기 시작하면, 결합하기 시작하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웨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웨이브는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듣다 보다 못했던 웨이브다 이 말이에요. 그 대기업들이 상상도 못했던 웨이브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The Third. 맞습니까? 제3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듣다 보다 못했던 웨이브인데, 이 웨이브는 무슨 웨이브? 쇼크의 웨이브. 쇼크의 웨이브. 주체가 누가 된다고요? 프로 소비자들이 주체가 된 쇼크의 물결이 너희 해안을 덮치는데, 너가 여기에 이 쇼크를 한번 지나가 버렸다면 너는 뭐가 된단 말입니까? 쓰나미를 만난 해안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너희들이 쓰나미를 만나기 전에 대비하라 이거예요. 쓰나미 만나기 전에 대비.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이런 데 연구원들이 필독스를 제3의 물결을 읽으라 그러고, 여기 독후감 적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임원 교육을 왜 시키느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를 잘한 기업들은 살아남았고, 여기에 잘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지금 문 닫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부지기수는 그 현장이 어디냐? 2009년 올해입니다. 올해가. 그게 언제 시발됐느냐? 2008년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이 20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겁니까? 격전지 중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엄청난 격전지 중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 전쟁 중이라면, 경제 전쟁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완전 환율 전쟁, 경제 전쟁,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맞습니까? 지금 느낍니까?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잘못했어 이거 지금. 제3의 물결 이름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정독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실천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책 제목이 제3의 물결이니까 해운대 앞바다 넘슬대는 저 물결. 내가 다음에 돈 좀 벌면 여유되면 2차 휴가 때 가가지고 좀 봐야지. 이 책 제목을 이렇게 하니까 잘못됐어요. 난 다시 번역할 생각이 있어요 이거 지금. 다시 번역하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긴장하라. 세상에서 듣다 보다 못했던 쓰나미가 밀려온다. 그렇게 해요 지금. 그래 버리면요, 사람들이 그게 딱 꼽혔으면요, 이게 뭐야 이거 뽑아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제3의 물결 해버리니까 그 물결이 내 물결이니까 지금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 물결을 타고 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에? 진짜 긴장하라, 정신 차려라. 듣다 보다 못했던 쓰나미 때가 밀려온다라고 했으면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봤을 겁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 제가 페이지 수까지 다시 할애봤어요. 무려 31페이지 걸쳐서 엘빈 토플러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그가 아무리 지금 떠들고 있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출연해가지고 너그를 한번 쓸고 지나가면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이 취급하는 시장이 쓰나미를 만나버릴 것이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걸 엘빈 토플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게 그게 바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입니다. 어렵습니까? 자, 10년 뒤에 또 무슨 책을 짓느냐? 파워 시프트라는 책을 봤습니까? 권력 이동이라는 책을 봤어요? 이름 들어보신 분? 정독해보신 분? 왜 안 읽어봤을까요? 이 책 제목이 파워 시프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권력 이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뭐 권력기관에 있을 것도 아니고 권력 잡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정치할 것도 아니고 무슨 내하고 무슨 권력하고 관계 있나라고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이 권력 이동의 내용이 뭐냐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대기업들의 권력들이 어디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프로슈머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대기업에서 주도되던 시장에서 누구에서 여러분처럼 지금 스크랩을 짜서 결합한 여러분들의 쓰나미 때가 밀려와가지고 한번 정비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권력이 이동돼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된다? 여기서 이리 이동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쪽으로 권력이 이동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려 엄청난 페이지 수를 차지하면서 파워 시프트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수준이 되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돼요. 이 파워 시프트라는 이야기는요, 권력 이동이라는 말은 이건요, 여기 혹시 경제학 전공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랍니까? 경제학. 조사하면 나옵니다, 지금. 빨리 들어보세요. 네? 경제학 전공하셨어요? 자, 경제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프로 보면, X, Y 축에 여기가 프라이스, 여기가 이 소위 말하는 공급량, Q.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디맨드 곡선 수요 곡선이라 그러고 이게 공급 곡선이라 그럽니다. 스플라이 곡선. 그죠? 디맨드 곡선 스플라이 커브 그러죠.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여기에 공급량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그래프상에서 소비자들이 요번에 많이 쓰고 작게 쓰냐에 따라서 공급업체에서는 가격 유지하려고 소비자가 많이 쓰면 가격을 올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작게 쓰면 물량을 줄임으로써 가격 떨어지는 거 폭락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창고 있는데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곡선 보목국에서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경제학에서 무보롱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기업들이 시장에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아, 요번에 가격 올리자, 요번에 좀 가격 내리자, DC하자, 세일하자, 이런 곡선을 보고 다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 대기업에서.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파워 시프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대기업 너그가 보고 왔다 갔다 했던 요 가격 DC하고 요렇게 뭡니까? 세일 기간 정하고 했는데 사람들 줄 서는 이유가 뭐냐? 요런 걸 가만 보고 분석한단 말이에요. 매출이 떨어진다 10분만 세일하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딱 올리죠. 요걸 가지고 뒤에서 조정했는데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990년대 파워 시프트를 통해서 대기업 너그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왜? 소비자들의 지금까지 이루었던 행태를 이루었던 이 곡선이 커브가 무어롱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 전공하신 분 그래프가 옮겨간 걸 뭐라 그럽니까? 쉬프트라 그럽니다. 커브가 쉬프트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판하고 이 판하고는 D2판은 완전히 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단양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일산 킨텍스에 또 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생각했던 여러분들하고 만났던 이 환경하고 그 환경은 완전 달라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브가 영어 단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SHIFT. 쉬프트라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판이 바뀌었다. 권력의 판이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프로 소비자들의 등장에 의해서 부의 파워가 권력이 아예 옛날처럼 대기업 너가 생각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소비자들을 늘렸다고 줄였다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쇼크가 한번 오고 제3의 물결이 스쳐 지나가고 누구에 의해서 물결이 일어나면 여러분 개개인은 힘이 없죠. 여러분 지금 결합대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체가 힘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이제 하나의 웨이브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웨이브가 쓸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 권력이 이동돼 버렸다는 판이 여기 한번 싹 쓸고 지나가 버리면 판이 이쪽으로 이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엘빈 토플러가 이 소위 말해서 권력 이동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부의 미래 맞습니까? 이 책을 내놨던 거예요. 부의 미래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2009년 2월 7일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불황을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이 불황을 넘어서라는 책은 언제 나온 거느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30년 전에 그 당시에 뭘 이야기했느냐? 1929년도 경제대공황을 겪어낸 우리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불황을 극복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엘빈 토플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불황이 다시 한 번 더 올 것이다. 그 불황이 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황을 타개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을 거기에 30년 전에 벌써 적어놓고 있어요. 벌써 이 불황이 올 줄 알았습니다. 엘빈 토플러. 그래서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황을 넘어서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조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 이런 책들을 다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등장하느냐?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움직이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 맞습니까? 세금이 많이 내기 시작하면 재정이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정 적자의 주범이었던 차상위층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안 돌아가도 되는 거 맞습니까? 소득자들이 바뀌니까. 이래서 이런 해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불황을 넘어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이 워낙 30년 전에 벌써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학자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예견한 해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지금 서점에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 책 한국민들에게 보내는 서문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이동, 부의 미래,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미래가 언제냐? 그 미래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미래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 올해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난 이 시점은요. 미래를 열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 앞에 서 있어요. 그 문고리 잡고 있어요. 지금. 이걸 지금 문 열고 들어오면서 문을 탁 닫는 순간 뭐가 닫힙니까? 과거가 닫혀버립니다. 여기에 트랜스퍼 되는 바로 직전 게이트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만일에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유통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많은 좌절감을 가졌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씨를 뿌리고 싶은데 지금 환경이 너무 추워 지금. 환경이 봄이 아니야. 그럼 봄이 아닌데 씨를 뿌리면 뿌릴수록 그 씨가 냉해를 입고 죽구나. 아니면 이게 변종이 돼버립니다. 제 책에 나와 있죠. 그 안에. 변종이 돼가 뭡니까? 규류 해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환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선각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서 지금 거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하나 할수록 파산자 됐고요. 열심히 하나 할수록 인격 파괴자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 열심히 하나 할수록 주위 사람들 다 떨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꽁꽁 원 땅에다가 씨를 뿌려붙으니까 씨가 죽어버리든지 변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붙잡고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씨는 언제부터 뿌려야 된다? 봄에 뿌려야 된다.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면요. 뿌리는 족족 뭐가 나느냐? 여러분 4월 5일 식목일에는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 우리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그 당시에. 4월 식목일에는 우리 선생님이 뭐라 했냐니까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꼽아놔도 사기 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다 나무 꺾어가 지팡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꼽아놔도 4월 5일 날은 싹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맞이했던 환경은 메가 트렌드가 완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됩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메가 트렌드들이 무너지고 있고 마이크로 트렌드들이 진입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타이밍을 우물쭈물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의 기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타이밍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뭔가를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이야기할 때 농부가 지금부터 씨 뿌릴 때입니다 하면요. 무조건 뿌려야 됩니다. 왜? 농부가 이야기하는 건 말은 맞습니다. 그것도 농사를 20년 이상 한 사람이 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런데 자의적인 판단으로 뿌리보야 안 되더라. 뿌리보야 안 되더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어느 날 지나가서 보면 남들은 지금 사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타이밍에 대한 판단이다. 자, 타이밍은 뭐라 말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결정적인 타이밍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디에 요체냐? 마이크로 트렌드의 요체입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트렌드에 가장 능동적으로 접근하면서 가장 마이크로 트렌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유통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래서 제가 둘도 없는 기회다 해서 The Best Chance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둘도 없는 최고의 기회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들에 의한 메가 트렌드가 마이크로 트렌드로 넘어오는 결정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타이밍 판단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가 판단됐습니까? 파기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프로 소비자들에 의한 구축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이크로 트렌드에 편성한 시스템이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지금 씨 뿌리는 타이밍이 아무리 좋다 해서 돌밭에다가 씨를 뿌려놓으면 자랍니까? 그렇게 되려 그러면 밭갈이하고 농갈이하고 딱 해가지고 옥도 기름진 데다가 뿌려야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농부가 씨 뿌리라니까 무조건 가가지고 아무 데서나 씨를 뿌려버리면요. 그동안 아껴놨던 그 종자씨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지금부터 씨를 뿌리려거든 어디에 뿌려야 되냐? 옥토에다 뿌려야 된다. 그럼 옥토를 분별할 수 있어야 지금 뿌릴 거 아닙니까? 이게 옥토인지 자갈밭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 수 있으려고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도 일반 상식에 의한 지식이 아니라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전문 지식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현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구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지금 이 사업을 검토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들조차가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이밍에 맞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막연하게 동물적 감각으로 타이밍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느 판에다가 지금 뿌려야 될지 막 헷갈린다. 어디다 뿌려야 되느냐? 네트워크 모판에다가 뿌려야 됩니다. 네트워크와 다단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1993년도 이전에 이 일을 한 사람들은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무법천지였습니다.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사기죄 외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랄까 불이상머리를 고쳐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게 다단계 파동이었습니다. 이때 1993년. 이게 1990년대 다단계 파동이 일어나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뭘 했느냐? 우루과이 라운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 1995년도 1월 1일자로 우루과이 라운드 서명한 나라들은 월드 트레이드 오르게니제이션 세계무역기구의 당연 회원국이 됐습니다. 이 말은 개방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WTO에 가맹한 나라들은 10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1:1 무역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FTA는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출발됐습니다. 93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서명하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 서명에 의해서 세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경제기구가 사법권을 가지는 것은 WTO밖에 없습니다. 제소회가 재판해가지고 페널티 물리는 것은 WTO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년 뒤인 2004년 이때부터는 1대1 무역협정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2004년부터 우리 농산물 협정 준비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버리장머리를 고쳐주라 해가지고 이때는 무조건 다단계든 네트워크든 무조건 유불문하고 불법이었습니다. 다 잡아 들어갔습니다. 다 잡아 들어갔어요. 다국적 기업 사장도 잡혀 들어가고 근데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전과자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열심히 할수록 형량이 더 많았습니다. 적당하게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친 사람은 형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구속이 몇 명 됐냐? 2,000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2,000명. 그래 그때 유명한 그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 그거는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상세히 설명하고 9시 뉴스 나오고 문성근 씨 그것이 알고 싶다면 이게 나옵니다. 여하튼 간에 그때 나왔는데 불법이었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WTO 회원국이 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앞으로 무역협정을 해가 시장을 개방해버리면 우리하고 무역 개방해야 될 나라들의 지금 생필품 형태를 보고 건법시장 형태를 보고 화장품 시장 형태를 보니까 바이오 상품과 이런 시장의 형태를 보니까 세상의 생필품 시장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약 60% 정도가 어디에 런칭이 되어 있느냐? 네트워크라는 곳에 런칭이 되어 있더라. 네트워크가 뭔데? 다단계하고는 다르더라, 이게.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런칭되어 있다 해서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연구를 해서 어느 나라든지 제일 처음에 방문 판매 먼저 들어갑니다. 방문 판매 들어가고 조금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7,000불 정도 되면 다단계가 들어가고 소득 수준이 15,000불 정도가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집니다. 이런 단계를 겪는데 요때 요 수준이 안 되는데 들어와 버리면 처음 다 뭘로 다 변해버리더라? 피라미드로 다 변해더라. 피라미드는 변종된 게 요 시기가 안 됐는데 들어왔을 때 다 변종돼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와 버리느냐? 방판조차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 시점에 씨가 뿌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피라미드 오명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피라미드하고 다단계하고 네트워크가 다 똑같아 그런 이야기하거든. 여러분 반발하지 마십시오. 그 말 맞다고 하십시오. 적어도 언제 전까지는 93년도 전까지는 그 말 맞다. 야 그거 다 무조건 다 불법이다. 그 말 맞다.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는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과거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다단계가 합법화됐습니다. 다단계가. 그래놓고 97년도 개정하고 2002년도 개정하고 해가지고 다단계는 늘 고도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이 그래도 완비되어 있다는 게 다단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단계 다음에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온다고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다단계 법을 정착시키고 2002년도 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뭘 만들었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의만 내려놨습니다. 정의만 내려놨어요. 그 앞으로 뭐가 나온단 말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네트워크 마케팅이 분화돼가 나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단행법이 나오고 다단계 판매 단행법이 나오고 방문 판매 단행법이 나오고 전화 권유 거래 단행법이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은 몽땅 그래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활동이 현재는 법에서는 적용을 어디에 되느냐? 완비되어 있는 다단계를 지금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도 무조건 어디에 등록해야 되느냐? 다단계사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다단계가 지금은 맞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유통부박자들이 계속 분화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단행법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이제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더 체계화되기 직전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회는 다 돼가 뉴스 나올 때가 기회입니까? 준비되고 있을 때가 기회입니까? 준비되고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준비를 안 해놓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부터 모내기 한다 하면 내 모는 어디 있습니까? 뭐가 없는데. 모내기 하려면 제일 처음 뭡니까? 벽실을 모판에다가 벽실을 뿌려가지고 모판에다 키워야 되는 거 맞습니까? 모판을 잘 튼튼하게 키워가지고 모짜리를 봐가지고 논에다가 일정 간격으로 모판에 떼서 심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지금부터 모내기 합니다 하는데 모판도 안 쪄놔놓고 나중에 이 시대가 왔네. 나도 한번 해보자 뛰어들어가면 내 손에 뭐가 있습니까? 모판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모판 짜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모내기 할 때 아닙니다. 지금 모판 짤 때 지금. 모판을 탄탄하게 짜놨다가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모내기 칠이다 하면요. 여러분들 보이는 땅이 다 거기가 여러분들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뽑아서 심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 심는 자리는 모판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판단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현행법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일을요, 정확하게 보시려 그러면, 맞네, 틀리네,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또 인터넷 들어가라니까 네이버나 뭐 다음인데 가가지고, 물론 그런 아주 유명한 사이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다 대놓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누가 대답해 줍니까?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누굽니다. 이러면서 대답해 줄까요? 저 김태수 박사입니다 하고 제가 대답해 줄까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끼리 물어보고 저끼리 대답합니다. 한 번도 성공해 본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돈 벌어본 경험도 없으면서 거기다가 저끼리 물어보고 저끼리 대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도는 절대 대답 안 해줍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정보는 그런데 대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서칭해가 뭘 찾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사업 정보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사업 정보를 찾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오류입니다. 오류 그거는. 사업 정보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LG경제연구소에 물어보든지 삼성경제연구소에 물어보든지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대부분 사이트로 딱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대부분 사이트 요래 열립니다. 요 열리는 곳 중에서 왼쪽에 보면요. 이렇게 윈도우가 뜹니다. 요 윈도우 바의 밑에서 두 번째가 대한민국 법률 다 볼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대한민국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 법률 서비스에 뭐라고 적느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와 제2조 9호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원숭이하고 침팬지하고 같을까요? 완전 다릅니다. 원숭이하고 침팬지는요,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만큼 다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DNA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원숭이하고 침팬지가 다른 것은 사람하고 침팬지가 다른 만큼 다릅니다. 우리 뭐랍니까? 애들 데리고 가면서 애들한테 첫째 교육을 잘못시킵니다. 동물에 자, 원숭이 보러 가자 하면서 침풍이 진득합니다. 애들 전부 원숭이인 줄 압니다. 엄마가 원숭이라 했기 때문에, 아빠가 원숭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요, 원숭이와 침팬지는 완전 DNA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눈에는 원숭이하고 침팬지하고 그냥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냥. 그렇습니까, 죠? 오랑우탕하고 침팬지하고 구별됩니까? 그것도 오랑우탕하고 침팬지는요,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다른 만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같이 그냥 원숭이 보러 가자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단계와 네트워크는요, 완전히 DNA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눈에는 뭡니까? 다단계가 네트워크같이 보고 네트워크가 다단같이 보입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박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동물학 박사한테 물어보면요, 아, 이게 침팬지 DNA는 이런 거고, 이런 특징이 있고, 오랑우탕이 새끼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분별해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딱 쳐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보입니다. 이해됩니까? 다단계가 뭔지, 네트워크가 뭔지를 분별을 못할 때는요, 내가 지금 네트워크하고 이제 다단계인지 그것도 구별 못해, 지금. 그 남들이만 니 다단계 안에 이래 이야기하면요, 그런가? 이라고 넘어갑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렇다면. 그런데 그거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지식이 없으면 백만장자 못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초대받아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났기 때문에 지금 뭐냐니까 여러분들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별하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단계와 네트워크를 우리 현행법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찾아 들어가시면 제2조 5호에 국민들이여 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단계는 요게 다단계다. 다단계에 대한 DNA를 분석해 놨습니다. 다단계. 그리고 9호를 내려가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DNA를 분석해놨는데 DNA의 특징을 딱 분석해놨습니다. 자, 첫째, 누가 하는 거냐? 주체. 주체에 대한 판단.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행동. 행동에는 동사에 대한 진행. 그래서 우리 보통 영어 공부할 때 주어, 목적어, 동사 찾는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은 그만큼 로직이 정치합니다. 정확합니다. 로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제2조 5에 다단계 판매의 주체는 판매원이라고 나옵니다. 주어를 찾아보면 판매업자인 눈에 쭉 나오다가 주어를 딱 찾아보면 판매원이라고 딱 나옵니다. 판매원이 무엇을? 재화 등이라고 이야기해요. 재화가 뭡니까? 상품, 물건을, 법률용어로 서비스는 용역이라 그러고 법률용어로 상품, 물건을 재화라 그럽니다. 이런 용어도 좀 사실 바꿔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재화를 어떻게? 사업 진행하는 방식은 판매하는 방식, 판매하거나 또는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상의 단계를 수당을 지급하면 이를 다단계라 한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들어가 보면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들어가 보면 몇 단계? 3단계 이상 주면 이를 다단계 판매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3단계 수당 준다 해서 무조건 다단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목적 자체가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판매원. 자, 이제 DNA 나옵니다. 판매원이니까 세일즈맨 맞습니까? 그래서 다단계 판매의 주체는 세일즈맨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노? 여기 있네, 법이. 방문 판매 등한 법률 제2조 5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목적이 뭔데? 너가 판매원 하는 목적이 뭔데? 상품이니까 굿, 상품 맞습니까? 하는 행동은 뭔데? 세일즈 하는 거네. 아, 답이 나와버렸네.
세일즈맨이 물건을 세일즈하면서 자기가 직접 세일즈하거나 또는 리크루팅해서 하위 세일즈맨을 두고 그 하위 세일즈맨을 하여금 세일즈하게 해가지고 그 판매 볼륨을 몇 단계 이상? 3단계 이상 수당 올려주면 이를 뭐라 그러네? 다단계 판매라 하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다단계 판매의 조직은 전사적인 판매원들 조직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판매원들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500만 원치 상품을 떼와가지고 정수기 몇 대씩 떼와가지고 이거를 차에 트렁크 싣고 다니면서 이거를 영업을 해야 되는 거지 됐든 간에. 그래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떼가 와가지고 이분들이 트렁크 속에는 영업 활동하는 수는 판촉 상품들이 가득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목적은 뭐냐니까 자기는 절대 안 써. 왜?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장사합니까? 팔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살 때는 먹으려고 사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슈퍼에 아이스크림 갖다 놨는 이유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다단계 판매의 핵심은 판매원이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 다단계 판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뭐냐? 우리 법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래 나옵니다. 목적이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전체 법 중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세상에 소득의 기회, 찬스가 목적이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방식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래요.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품 유통이 이루어지고 이래 나옵니다. 사업자를 영어로 고치면 비즈니스 오너 맞습니까? 이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냐? 소비 판매자인 사업자냐, 소비자인 사업자냐가 이게 더 중요하다. 아까 뭐랬습니까?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프로슈머는 세일즈맨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아까 뭐랬습니까? 여러분처럼 프로 소비자라고 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프로 소비자니까 소비자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삼성전자 대리점을 디펜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소비자들을 뭐라 할까? 인디펜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펜던트와 인디펜던트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마트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트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마트에 포인트를 잘 쌓아가다가 제가 편의점에서 우유를 하나 사 먹었다. 그러면 마침 마트에서 지나가다가 내하고 인사하던 그 직원이 딱 쳐다보고 김 박사님 세상에 우리 마트에서 우유를 안 사드시고 여기서 사드십니까? 그러면 완전히 우리 마트에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저한테 내용증명 옵니까?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지금까지 포인트를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옵니까? 올 이유가 없죠. 왜? 저는 디펜던트가 아니고 뭡니까? 인디펜던트. 소비자다 이 말이에요. 소비자는 인디펜던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소비자가 뭘 가진단 말입니까? 비즈니스 코드를 가지는 거예요. 소비자가 비즈니스 코드를 가지면 아마추어 소비자가 됩니까? 프로 소비자가 됩니까? 프로 소비자가. 이걸 프로슈머라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제품을 써보니까 기가 막힌 제품이다. 이 기가 막힌 제품을 내 혼자 쓰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이것을 옆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 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무슨 기회를 줍니까? 소득의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준다는 겁니까? 소비자가 프로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프로슈머가 되어서 뭘 체득한단 말입니까? 소득을 체득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지금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의 형태는 여러분 IBO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IBO가 인컴 찬스를 가이드해주는 역할이 뭐란 말입니까? 뭐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그 당시에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1조가 넘는 피해자를 만들면 엄청난 일이 내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 단행법 나오기 전까지 일단 이것을 차용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여러분처럼 사업 권유 거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건 파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합니까? 이와 같이 프로 소비자들이 되어가 프로슈머가 되어가지고 우리와 같이 스크랩을 짜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거 맞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 권유 거래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현재 사업 권유 거래에 가장 가까운 지금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래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예 DNA가 다르도록 나와 있었죠. 자, 위에 DNA는 뭡니까? 다단계 DNA는 판매원 맞습니까? 여러분들 DNA는 뭡니까? IBO 프로슈머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DNA는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프로슈머고 위에 다단계의 DNA는 세일즈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것을 짜더라도 일단 수당을 3단계 이상만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짜면 무조건 현행법에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다단계 해놔야 돼. 앞으로 다단계와 네트워크가 분리가 되면서 단행법이 나오면서 이 시장이 양분화될 겁니다. 어떻게 가느냐? 이 다단계 판매 시장은 앞으로 단독 시장으로 5조를 넘어서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 가격 상한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0만 원이죠. 그죠? 가격 상한제가 있고, 이거는 판매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트워크는 아까 뭐랬습니까? 소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비하게 됨으로써 내가 지금 많은 변화가 있고 내 주변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판매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보를 전달해주는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계속 짜면서 사업을 권유를 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이 스크랩이 바로 프로슈머 덩어리고, 이게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새로운 물결의 어떤 주역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나오던 지금 현재 나오는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올 것이다. 여러분들 사업이 처음에 왜 진도가 잘 안 나가느냐니까 지금 환경이 긴가민가한 환경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환경으로 들어왔어요. 이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0년이 되면 여러분 사업이 엄청난 형태의 변화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가 2013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을 위한 입법들이 막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면 2018년에 여러분들이 실질 깃털이 잡히신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언제부터 된다? 2009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2010년 이렇게 열린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니까 아직 뭐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했던 선배 사업자들이 이 대단한 타이밍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끝까지 선구자로 지금 외로운 일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언제부터 짜지느냐? 저는 단연코 2009년, 2010년을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가 온다. 그래서 제가 이 스페이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몇 개 있느냐?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호수에는요, 지금 오리떼로 추정되는 이 오리떼가 2,464마리가 동동 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2,400마리는요, 조류독감 걸린 오리입니다. 거기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독감 없습니다. 죽습니다. 폐사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는 지금 2,464마리로 추정되는 오리떼가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크다란 호수에는 그런 오리떼가 있는데, 이 오리떼 중에서 2,400마리는 조류독감 걸리는 오리다 말이에요. 그 중에서 60마리는 진짜 오리인데, 진짜 오리. 그 중에서 몇몇 마리가 뭐가 있냐니까, 오리떼 중에서 백조 새끼가 섞여 있다는 사실, 백조 새끼가. 그 백조 새끼와 정상적인 건강한 오리 새끼와, 새끼라니까 기분 나쁩니까? 그럼 오리 자제부이라 그럴까? 백조 새끼. 그래. 여하튼 간에 그게 지금 혼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처음 다 뭡니까? 위력지 마. 저 오리떼들 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보고도 저 오리떼들 봐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시간이 흐르면요, 1년만 흘러버리면 벌써 복균자 오리는 폐사해버립니다. 전부 다. 그리고 진짜 오리는 60마리 정도가 동동 떠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리탕이 되든지 오리구이 되든지 하여튼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몇 마리가 그게 알고 봤더니 오리떼 속에 있었던 DNA가 뭐였단 말입니까? 백조였다 이 말이에요. 이 백조는 시간이 흐르면요, 몸집이 몇 배가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 다리가 길어지고 목이 길어져가지고 이게 너무 좁다. 이게 한반도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이 종자씨를 한반도에서 빨리 퍼뜨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나라하고 FTA를 체결하는 나라들로 지금부터 날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호수에 잠시 지금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라인들이. 그래서 이 속에서 빨리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스크랩을 빨리 짜서 네트를 확설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되거든 우리나라하고 FTA하고는 미국에 여러분 라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유럽은 날라 들어가요. EU. 그러니까 지금 막바지 와 있지 않습니까? 중동 나라 들어가야 돼요. 중국 나라도 일본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한국형 여러분들의 어떤 프로슈밍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펼쳐주면요, 거기서 로얄티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건전하게 세금 많이 내는 국민들이 되시고 그 세금 많이 내는 국민들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백조 시장으로 가는 이 엄청난 시장의 주역이 되려 그러면 여러분같이 훌륭한 종자씨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뿌려져 가지고 남들은 지금 저 오리떼들이라고 손가락질 한다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거기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자제입니까? 백조 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만 가면 보입니다. 이해됩니까? 시간만 보면 벌써 오리하고 옆에는 폐사하는 오리들이 팍팍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오리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백조일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스피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낚싯대 둘러매고 취미생활 한번 해볼까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취미생활 하고 있으면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낚시 바늘이 하나 같으면 뭡니까? 10마리 있을 때는 고기 한 마리밖에 못 올립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으로 지금 엄청난 백조 고깃대가 밀려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낚싯대를 분지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빨리 지금. 낚싯대를 분질러 버리고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오른쪽에 들실 잡고 왼쪽에 날실 잡고 가장 튼튼한 날실과 들실을 잡고 지금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물을 짤 때입니다. 손가락 끝이 물집이 잡히도록 지금 그물 짤 때입니다. 이 그물을 들실과 날실에서 튼튼한 그물을 짜면 남들이 그럴 겁니다. 당신 뭐하고 있냐고 지금. 그물 짠다 하십시오. 왜? 나는 다음에 어부 되려고 그물 짠다 그랬어요. 그 그물을 짜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눈앞에 펼쳐집니다. 백조대 고깃대가 밀려 들어옵니다. 낚싯대 들고 있는 사람은 그때서 급하게 아무리 던져봤자 10마리 있을 때도 한 마리씩 올라오고 100조 마리가 있을 때도 몇 마리 올라옵니까? 한 마리밖에 못. 그물을 많이 짠 사람들은 그물을 펼치는 만큼 올라오는 거 맞습니까? 그때 와서 낚싯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저 사람 백만장자 된 건데 안 돼.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본 이상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대구등 하지 한번 해보세요. 목격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이 맞고 한국이란 땅에서 스페이스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종자씨를 가지고 정말 스피드를 내셔가지고 큰 그물을 짜셔서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유통의 미래가 여러분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4만 불, 5만 불 가는 어떤 앞으로 이 견인 산업이 바로 이 유통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산업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신규 백만장자 35%, 여러분들이 몇 명 안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다 저는 해당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